안녕하세요. 이지희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인력 관련 사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바로 근로자 파견 사업과 직업 소개 사업의 차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업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둘 다 인력을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이지만 법적 구조, 허가 방식, 책임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5가지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개념 및 법적 구조의 차이. 둘째, 허가제와 등록제의 구분. 셋째, 자본금 및 요건. 넷째, 법적 책임과 리스크. 다섯째, 업종별 선택 기준입니다. 현장에서 사업 준비 중이신 분들이나 이미 운영 중이신 분들을 위해 실무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행정사의 팁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사업을 간단하게 정의하겠습니다. 근로자 파견 사업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업체가 고용주가 되어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후 그 근로자를 고객사에 파견하고 인력 제공 대가를 받는 사업입니다. 직업 소개 사업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중개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사업입니다. 행정 절차 측면에서는 근로자 파견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은 시장에 진입할 자격을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등록 절차를 거칩니다. 참고로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은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만 가능하고 신고제입니다. 유사한 제도로 근로자 공급 사업이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방식이고 국내는 노조, 국외는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그 외 서비스업의 경우 가능합니다. 단, 연예인 대상은 비영리법인만 가능하다라는 점을 참고하세요. 그럼 고용관계 구조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근로자 파견 사업의 특징은 삼각관계 구조라는 것입니다.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합니다. 급여, 사대보험, 퇴직금은 모두 파견업체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는 고객사, 즉 사용사업주가 수행합니다. 근로자는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있으면서도 고객사의 현장에서 고객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견업체는 인력을 고객사에 보내고 그 대가로 인건비에 일정 비율의 마진을 추가하여 수취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직업소개 사업은 구조가 훨씬 단순합니다. 소개업체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구직자의 정보와 구인기업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매칭하는 중개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기업이 구직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소개업체의 역할은 종료됩니다. 이후의 고용관계는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직업소개 사업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결혼정보회사에 비유하자면 중개업체는 소개까지만 책임지고 결혼 이후의 부부관계는 당사자들의 책임이라는 의미입니다. 행정적 진입장벽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근로자 파견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제라는 것은 국가가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본금, 사무실 규모, 인력 구성, 사업 계획,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허가 없이 파견 행위를 하면 불법 파견이 되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은 지자체에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등록제는 법에서 정한 기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행정적으로 확인하고 요건이 맞으면 등록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허가제처럼 행정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이 개입하지 않으며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합니다. 관할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파견 사업은 심사 통과가 필요한 허가제이고 직업소개 사업은 요건 충족 확인 후 진행되는 등록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창업 준비 단계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자본금, 사무실, 인력 요건 등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파견 사업의 요건입니다.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동일하게 1억 원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자본금은 허가 취득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자본 잠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감소하면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략 6평 규모입니다. 중요한 것은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유 오피스나 주소지만 등재된 형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파견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의 내근 직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인사관리, 총무, 영업, 파견 근로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순수 내근 직원입니다. 4대 보험, 즉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세무신고와 노무관리체계도 갖추어야 합니다. 추가로 일부 업종과의 겸업은 제한됩니다. 숙박업, 유흥주점,
결혼 상담업 등과는 동시에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의 요건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기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규정이 없습니다. 그 대신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1천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 사업자의 차별화된 요건입니다. 개인은 자본금이 없는 대신 보증보험으로 구직자와 구인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은 전용 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략 3평 규모입니다. 파견 사업의 사무실 요건보다 절반 수준이죠. 다만 대표자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대표자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둘째, 직업소개사업소 등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셋째,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넷째, 조합원 100명 이상의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다섯째,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여섯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일곱째, 초중등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여덟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이 8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대표자 자격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임원 2명 이상이 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제 법적 책임 및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책임을 잘못 이해하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파견 사업의 책임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파견 사업자는 법적으로 고용주입니다. 파견 근로자에 대한 모든 고용 관련 책임이 파견업체에 있습니다. 급여 지급, 퇴직금, 4대 보험 관리, 산업재해 보험 모두 파견업체의 책임입니다. 계약 해지, 부당해고, 임금 관련 분쟁 등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파견사업주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사용사업주에게는 2년 이상 파견한 경우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동시에 고객사, 즉 사용사업주도 명확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 사이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임금, 복리후생, 근무 환경 등에서 부당한 차이가 있으면 차별 시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파견 문제는 가장 심각합니다.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의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파견 기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 형사처벌, 직접고용 의무, 손해배상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특히 제조업 생산 라인, 건설 현장, 간호사 등 의료 인력 분야는 최근 판례에서 불법 파견 판단이 매우 엄격합니다. 파견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 파견 기간은 1년입니다. 파견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파견 사업주, 사용 사업주, 파견 근로자 3자 모두의 합의가 필요하며 1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2년까지 같은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에는 2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파견하면 고객사는 그 근로자를 자신의 회사에 직접 고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직접 고용 의무제라고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적정 임금과 실제 파견 임금의 차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들에서 기업들이 이 규칙을 위반했다가 큰 소송에 패소하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직업소개사업의 책임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주가 아닙니다. 중개 역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에서 비롯되는 법적 책임이 직업소개사업자에게는 없습니다. 임금 체불, 퇴직금, 노동 분쟁 등은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직업소개사업자는 다음의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허위 또는 과장된 구인 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둘째, 법에서 정한 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받으면 안 됩니다. 수수료는 구인자의 첫 3개월 임금의 30% 이내입니다. 셋째, 구직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적 부담을 지으면 안 됩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업무 정지, 등록 취소, 과태료 등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파견 사업에 비하면 직업소개 사업의 법적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두 사업의 자유도를 크게 결정합니다. 근로자 파견 사업은 허용 업종만 가능합니다. 근로자 파견 사업은 퍼시티브 리스트 방식을 따릅니다. 법률에서 명시한 허용 직종에 대해서만 파견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업무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서, 사무보조, 운전기사, 경비, 청소, 주차관리, 콜센터 상담원, 번역, 통역, 전산관리, 네트워크 관리 등입니다. 법정 허용 직종은 총 32개입니다.
반대로 절대 불가능한 업무도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제조업 생산직, 특히 직접 생산 공정에 대한 파견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불법 파견 사건이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건설 현장 근로자도 파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 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도 파견 불가입니다. 학교의 교사도 파견 대상이 아닙니다. 허용되지 않은 업무로 근로자를 파견하면 그 자체가 불법 파견이 됩니다. 반면에 직업 소개 사업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인데요. 금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가능합니다. 성매매, 도박 등 명백히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업종만 제외하면 대부분의 직종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국내 근로자, 해외 근로자 모두 소개 가능합니다. 가능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 일용직 인력사무소,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알선, IT 개발자 및 디자이너 소개, 임원급 전문 인력 헤드헌팅, 외국인 근로자 알선 등입니다. 파견 사업과 달리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일회성 매칭만으로 끝나는 모델도 있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인력을 공급하는 모델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무실을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지만 허가 전에 실제 사무실을 방문하여 2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필요한 집기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한은 법정 기한으로 15일입니다. 다만 이는 서류가 완전하고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의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서류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고 현장 실사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최소 3주에서 1개월 정도는 소요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준비 기간도 고려하면 사업 시작, 계획 수립 후 실제 허가 취득까지는 2개월 정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소 등록 방법입니다. 직업소개소를 등록하려면 법령에 따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고 법인일 경우 법인 등 기부 등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 요건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원 2명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직업상담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 등을 구비하고 종사자 명부를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사무실 관련 서류, 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 서류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구비가 되었으면 지자체 내방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소 등록의 법정 처리 기한은 15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근로자 파견업 허가 신청 시 체크할 사항입니다. 첫째, 다른 사업과 함께 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자본금 계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파견업에 할당되어야 하므로 전체 자본금이 1억 원보다 더 커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과 함께 파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건설업에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전체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파견 불가능한 직종이 있다는 점입니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파견이 금지되어 있으며 보험 모집인, 의료인, 교사 등 특정 전문직도 파견이 불가능합니다. 셋째, 법인의 경우 정관의 근로자 파견 사업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인을 설립한 후 나중에 정관을 수정하는 것은 주주총회 소집 등 절차가 복잡하므로 처음부터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소개소 등록 시에는 이 점을 체크하세요. 첫째, 직업소개소 등록 시 사무실로 구성한 공간이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상업시설이나 쇼핑몰에서는 직업소개소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직업소개소의 명칭에 사용할 수 없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은행, 공급, 용역, 복지, 고용안정센터 등의 단어는 공식 상호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호명을 정할 때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셋째, 등록신청서 작성 시 한국직업표준분류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이 알선할 직종에 맞는 정확한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직원 등록이나 사업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교 영상을 통해 명확히 이해되셨나요? 겉으로는 둘 다 인력을 공급하는 일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잘못 설계하면 특히 파견 사업에서는 불법 파견으로 인한 형사처벌, 손해배상, 직접 고용 의무 등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본 규모, 관리 역량, 목표 업종, 보유 네트워크를 차분히 검토하시고 그에 맞는 사업 형태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준비 중인데
본인의 모델이 파견인지 도급인지 직업 소개인지 판단이 어렵거나 실제 허가 또는 등록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등 실제 진행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인 행정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정사의 최신 행정 정보를 무료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